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중소기업청은 2017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특성화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달 12일 그동안 추진해왔던 특성화 시장 지원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키면 좋을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강원도 정선에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사흘간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특성화 시장 정책 토론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간 주요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은 한국의 유명 관광지와 한국적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이자 한국 전통시장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한류 체험 및 명품거리 조성, 시장 투어 운영, 사업 면세점 조성, 통역 및 외국어 표기 개선 등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3년간 약 5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등 전국의 10개의 시장을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의 시장입니다. 문화관광의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전복, 시장의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의 유무형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홍보와 마케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3년간 약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의 시장 육성 사업은 2008년부터 문정성시라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85개의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시장 사업입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시장 1특색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특화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해 디자인 및 ICT 융합, 인프라 구축, 고유 브랜드 개발, 특화 상품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약 6억 원으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지난 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개의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시장들의 주요 성과를 요약해보면 그 시장들만의 특화 요소를 통해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고객 수와 매출 면에서 약 10% 이상의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들의 성과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전통시장 매출도 조금이나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 역시 작년도에 드디어 1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특성화 시장의 성과는 그대로 계승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서 새로운 특성화 시장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성화 시장 향후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대구전통시장재단 곽주한 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한입니다. 우리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0개입니다. 그죠? 1,500개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들은 사실은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까지 사실 했는 시장들도 있고 아직 대다수 시장들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밥숟가락 아직 덜지도 못했는데 이제 상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특성화 시장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방향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부분 자체를 저는 원칙에서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한번 접근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골목형, 문화관광형, 지역선도형, 글로벌이라는 많은 사업을 했고 실질적인 성과는 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과 경영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통시장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재정립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정부도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 중심의 어떤 원칙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서 그동안의 절차 중심에서 이제는 새로운 각도의 어떤 고민도 함께 가져가는 시간을 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해소해야 될 부분과 유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성과를 살펴본다면 전통시장의 다원적 가치로 인해서 사회 안전망의 부분 자체, 불 꺼진 거리를 소비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분명히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큰 성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성과에 비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의 의무에 대한 부분 자체, 과연 전통시장 내에서 상인분들이 사업자 등록은 얼마나 했는지, 심지어 상품 관리는 얼마나 했는지, 품질에 대한 표시라든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우리도 반성해볼 과제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장의 상인 회장님들도 이제는 시장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지, 내가 누구라는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고려가 고착화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한다면 많은 상인분들이 시장에서 내 업종은 들어오지 마라, 시장 스스로의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부분 자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시장 내에는 전국의 1,500개 전통시장이 과연 사업체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99%가 없습니다. 사업체가 없는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라는 어떤 의문점, 이제는 사업체가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원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지 부분 자체는 분명히 새로운 각도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성화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중앙 집중식으로 내려주는 사업을 지방에서는, 시장에서는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는 지방 분권에 맞게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인분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상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청년 상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년 창업 사업보다는 청년 인턴제를 통해서 정부가 지방자치제가 100만 원 정도라도 부담하고 상인들이 5명이 모여서 50만 원 정도라도 분담해서 청년들이 정말로 그 시장에서 1년 동안 일해보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금은 넣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청년 인턴제라든지 고령 상인이 물러날 수 있게끔 농지연금이라든지 주택연금 같이 점포연금을 통해서 고령 상인들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연금제의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상인 사고의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원칙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지 운영 준비 없는 지원보다는 조직화되어 있고 사업화되어 있는 사업자 형태의 조직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원이라든지 자기 참여 없는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상인분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재등록입니다. 많은 시장에 가보면 상인 회장님들이 선거 한번 끝나면 새로운 회장님한테 자료 한 장, 글자 한 장 넘겨주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제는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등급별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면 시장 재등록을 통해서 시장 스스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장이라면 지원의 대상이 과연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점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지방 분권화라고 합니다. 지방 분권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어떤 획일적인 특성화 사업보다는 지방 나름대로 그 시장 나름대로 특성화를 갈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중앙정부는 예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라는 물음표를 감다하면 차라리 전통시장 옆에 있다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대형마트에 가서 차를 대고 공산품은 대형마트에 사고 1차 상품은 전통시장에 살 수 있어서 서로 공생해서 사러 갈 수 있는데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차라리 전통시장은 더 먼 고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장 스스로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체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도 고민해보고 이제는 단계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주체를 먼저 만들어주고 초기의 특성화 사업이든 지역 분권이든 새로운 제도로 가는 게 먼 미래에 있어서 조금은 늦더라도 더 큰 전통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원적 가치로서 전통시장을 발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제를 던지는 부분 자체는 이 정도에서 하고 토론의 시간 때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 강원수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드릴 말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정제해서 오늘 좀 특성화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전통시장 활성화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전통적인 상권은 과거에는 흔히 돌멩이만 내다 놔도 잘 팔렸다라고 좀 다들 말씀하시죠. 예. 여러 상인회장님들 대부분 옛날에 잘 나갔어 이런 얘기는 아마 다 그 말씀은 늘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죠. 예.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기능도 대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품 거래의 기능, 경제적 기능 이걸로는 이제는 어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물론 기본적인 기능입니다만 대체제가 너무 많죠. 대형마트도 이제 문을 닫는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 경제적 기능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 시장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이 지역의 사회경제와 생태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의 장소로서 다시 그 새로운 기능을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4단계로 저는 봤기 때문에 한 1, 2단계 수준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황들을 계속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작업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 가치 실현이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고객이 사실 우리 지원 사업에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선택권도 빠져 있고 고객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죠. 대부분 보면 상인 중심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짜여집니다. 내한테 뭐 해줄래?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도움을 줄래? 이런 쪽으로 다 사업이 기획이 되죠. 물론 문화관광형 사업단장님이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상인회장님의 억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평가에 의하면 둘 다 사실상 따로 놀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 따로 놀았고 소프트웨어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합치된 하나의 어떤 평가 단위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이제 상인분들이 뭐 필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하드웨어를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 시장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부적인 문제를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인식 자체도 못합니다.
그냥 다분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안 되고 외부의 환경이 변해서 안 되고 다 밖에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탓은 다 밖에 얘기입니다. 잘 되는 건 다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다시 짚어보면 모든 문제는 다 내부에 있었어요. 상인들의 문제에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저희가 많이 간과를 했고요. 저도 활용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 넣었던 거죠. 갖다 놓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가져다 놓으면 혹은 설치하면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다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우리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다양한 그리고 휴머니어 사업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을 적절하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단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저는 전국의 1,500여 개의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종합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근데 지원은 했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관리가 안 돼요. 관리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 안 돼요. 뭘 하고 있는지도 관리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시장의 정보가 다시 리턴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네. 그러면 시장의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현장 특파원 내지는 모니터링으로 단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골목형 사업, 여기도 인력들이, 그 다음에 사업단 규모로 보면 이렇게 문광형 사업에 하시는 분, 여기도 스태프들이 있고요. 보통 한 4-5명 정도 있죠. 단장 포함해서. 선도시장도 다 있고요. 물론 이게 위탁 사업이 많습니다. 글로벌, 상권 활성화, 뭐 이런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가 사업의 어떤 규모나 위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토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상권 육성 전문가 가급이면 가급, 나급이면 나급,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계속 어느 정도 경험이 되면 다시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된 인력을 다시 이 현장에 또 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만 이 사업은 결국 돈으로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네. 현장에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어느 전문가가, 어떤 유능한 전문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똑같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성과가 달리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강원수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